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저 일본의 이웃 국가라는 정도? 하지만 이번에 한국의 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제 모든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죠.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다카하시 유지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적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이번 경험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경제산업성 퇴임공무원 다카하시 유지 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본의 경제 황금기를 함께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그가 한국의 산업 현장을 둘러본 후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겪었는지 들어보실 텐데요. 특히 한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일본에도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카하시 유지입니다.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을 담당해왔습니다. 일본의 경제 황금기였던 1980년대와 90년대를 몸소 겪으며 일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죠. 그 시절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는 곧 최고 품질의 상징이었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 성공의 한가운데에 있었기에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고다. 일본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퇴임 후에도 저는 여러 경제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에 초청받아 일본의 성공 사례를 강연하고 후배들을 지도하며 나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경제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위상이 예전만 못했고 제조업의 경쟁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이다.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은 제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했고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신념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얼마 전 한 후배와의 대화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셔야 해요. 한국, 그야 우리와 비슷한 기술 수준은 갖췄겠지만 일본을 따라오긴 아직 멀지 않았나? 저는 후배의 말을 농담처럼 받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후배는 진지한 얼굴로 제게 한 가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일본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일 뿐이야. 현장으로 가보면 다를 거야.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책상 위에서 숫자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산업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이룬 성과를 확인해보겠다고 마음먹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미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던 공항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시설은 기본이었고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과 효율적인 프로세스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일본 공항도 물론 선진적이지만 여기에서 느껴지는 세련미와 조직적인 운영 방식은 색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했고 짐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와 공공버스를 이용하면서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버스 내부는 넓고 쾌적했으며 정류장마다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이라니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군. 이렇게 느끼며 저는 몇 가지 한국에 대해 조사해본 사전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던 한국의 이미지는 가난과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런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은 한국의 첨단 산업을 대표하는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최신 장비들이 쉼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카하시 씨, 여기가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한국 측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건 일본도 따라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단순히 기계나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되는지 그 깊이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배터리 산업은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와 직결된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장 내부는 친환경적이었으며 배터리의 생산 과정은 인간과 기계의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배터리 생산 공정은 저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수준의 시스템을 볼 수 있을까? 제 안의 질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문제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일본과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국. 이 두 나라의 대비는 제 마음속에 깊은 반성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더 많은 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발전 비결을 배우고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 동안 저는 매 순간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시설의 세련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이 일에 임하는 태도와 열정이었죠.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때 저는 직원들이 기계처럼 정해진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선의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공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 김현수 씨와의 대화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다카하시 씨, 저희는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는 자신의 작업 환경과 시스템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더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겸손과 동시에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김현수 씨와의 대화는 제가 일본에서 흔히 들어왔던 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며 이를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한국은 성공조차도 끊임없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의 한 첨단 기술 박람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이 협업하여 개발한 최첨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AI 기반의 스마트 도시 솔루션과 차세대 로봇 기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받은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들을 보며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바로 한 스타트업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회사는 고등학생들이 교내 프로젝트로 시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백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궁금한 마음에 창업자인 이수진 대표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창업을 장려했고 정부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도 스타트업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보수적인 분위기가 새로운 시도를 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와 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공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또 다른 혁신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중교통 시스템은 잘 발달되어 있지만 한국처럼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지하철 승강장마다 설치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화장실 위치나 가장 빠른 환승 경로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시스템 뒤에 숨겨진 노력과 정책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공공정책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편리함이 곧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과 산업의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과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와 스트레스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몇몇 직원들은 우리는 항상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라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혁신을 이루지 못했을까? 일본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워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더 자세히 탐구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발로 뛰며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일본에 돌아가서도 절대 잊지 못할 귀중한 교훈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중반을 넘어서며 저는 그들이 이룬 산업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특징에서 비롯된 독특한 발전 모델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과 조직적 협업,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 오해와 충격적인 순간들을 겪으며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협력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개발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기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강민수 씨는 직원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실험적인 연구를 강조하며 회사가 성장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기업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품질과 속도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대기업과의 공정한 협력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덕분이죠. 강 대표는 특히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금, 세제 혜택, 심지어 해외 판로, 개척까지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작은 기업에게도 세계 무대에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은 없을까?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곳에서 강 대표와 한 직원 간에 약간의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강 대표에게 작업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역시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다 보니 상사와 직원 간에도 갈등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이내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이건 갈등이 아니라 의견 조율 과정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선입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직장 문화에서는 상명하복과 권위주의가 지배적인데 한국에서는 의견 교환과 협업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지원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젊은 창업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는데 저는 이곳에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센터의 책임자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한 번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죠. 그래서 실패한 창업자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전환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 청년 창업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창업에 도전했지만
초기 자금 부족과 시장조사 미흡으로 실패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재창업 지원 제도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해 마침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정서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을 구경하며 한국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스마트폰을 놓쳐 화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근처 상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의 가게 주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잠깐만요.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라며 친절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가게를 잠시 비우고 저를 수리점까지 직접 데리고 갔습니다. 수리점에서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금방 스마트폰을 고쳐주었고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게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불편해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오셨다면 편하게 계셔야죠. 이 작은 사건은 저에게 한국 사람들이 지닌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은 저에게 다소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정 중 한 연구소의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며 빠른 성장의 이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쉬운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급격한 발전 속에서 사회적 스트레스나 경쟁 과열 같은 부작용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처럼 혁신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일본도 한국처럼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느낀 기술력과 효율성뿐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적 배경까지 깊이 관찰하며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나 자본의 힘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가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절대 잊지 못할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도 한국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와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렬히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일본에 알리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은 단순히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성과는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힘은 기술이나 자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근면함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협력과 배려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실패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실패를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센터에서 만난 젊은 창업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험을 축적하며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한 창업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자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가 곧 낙인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막는 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고 가능하면 숨기고 싶어지는 일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그들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문했던 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력하며 자체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대표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때는 이런 활력이 있었습니다. 전후 일본의 경제 부흥기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메이드 인 재팬은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망가져 당황했던 저를 위해 가게 주인이 직접 수리점까지 안내해준 일은 단순한 친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와 배려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본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따뜻함을 떠올렸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효율성과 성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공감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일본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익숙한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켜나간다면 일본도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일본에 전하고자 합니다.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알리고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일본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저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주었고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일본 사회에 돌려줄 차례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배움과 깨달음을 주었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토대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느낀 그 감동과 열정을 가슴에 새기며 저 자신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산업성 퇴임 공무원 다카하시 유지 씨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일본에 전하고 또 일본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새로운 영감과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